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레알 마드리드가 차지했습니다. 통산 15번째 우승이자 지난 10년 사이 6번째 우승으로 유럽 축구 역사상 최고의 팀이라는 명성을 재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한 수 아래의 팀, 약체로 꼽혔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오히려 열세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에서 무실점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레알 마드리드의 힘은 무엇인지,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DNA에 숨겨진 비밀을 세계 최고의 전술 분석가 마이클 콕스의 디 애슬레틱 컬럼과 경기 주요 장면 그리고 세부 기록을 통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2일 새벽 영국 런던 웸블리 경기장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2대 0으로 승리하며 우승했습니다. 전반전 0대 0, 후반전 74분에 와서야 카르바할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83분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추가골이 나왔는데요. 역시 레알 마드리드의 뒷심, 저력, 막판 집중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준 득점 시간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또 하나의 대기록을 만들었는데요. AC 밀란 시절에 이어 레알 마드리드 부임 후에만 3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추가하면서 역대 5번이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룬 최초의 감독이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선수의 기록에 있어서도 최근 10년간 이 6번의 우승에 모두 참여한 선수가 이번 결승전에 4명이나 있었는데요. 토니 크로스, 다니 카르바할, 루카 모드리치, 나초 페르난데스였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 루카 모드리치는 경기 막판에 투입됐는데 과거 1956년부터 1960년까지의 5회 연속 우승 그리고 1966년 우승까지 6번의 우승을 이루었던 파코 헨토가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로서 선수 개인 역대 최다 우승 6회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록에 크로스, 카르바할, 모드리치, 나초가 포함되면서 한 시대의 대미를 장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애슬레틱의 마이클 콕스는 이 경기의 내용은 분명히 도르트문트가 앞섰다고 논평했는데요. 아무리 열렬한 레알 마드리드 서포터라도 이 경기의 대부분, 특히 전반전에는 에딘 테르디치 감독의 도르트문트가 우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양팀 모두 상대를 막기보다는 자신의 플레이를 펼치는 데 집중했던 의외로 열린 경기였다고 했는데요. 즉 신중하게 경기하면서 소극적으로 플레이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전술 시도를 통해서 도르트문트가 주도권을 잡아왔고 그에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은 흔들렸다는 겁니다. 다만 주도권 경쟁에서 흔들렸을지 몰라도 경기의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는 무너지지 않았는데요. 물론 도르트문트가 독일의 명문팀이긴 하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난 9년 사이 최악의 성적이죠. 분데스리가 5위에 그친 팀으로 사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이렇게 리그에서 부진하던 팀, 객관적으로 전력이 떨어진 팀이 올라오면은 보통은 선수비 후역습을 하게 됩니다. 2005년의 리버풀이라든지 2012년의 첼시가 이런 소극적인 좀 수동적인 자세로 경기를 했었는데요. 마이클 콕스는 이번 경기에서 도르트문트가 마치 우승 후보 팀인 것처럼 플레이했다. 즉 굉장히 경기를 주도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한 것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은 언제나 그렇듯이 형편없는 경기를 펼치면서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우승하는 전형적인 레알 마드리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21세기 들어 유러피언컵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잘한 경기보다 못한 경기가 더 많았는데도 모든 결승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2년 전에 리버풀이 레알 마드리드에 패배했던 것은 티보 쿠르투아 골키퍼의 미친 선방, 뛰어난 활약 덕분이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 상대로 별다른 좋은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거든요. 거의 쿠르투아의 초인적인 활약 때문에 리버풀이 졌다고 느낀 순간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8강에 오른 시점에서 도르트문트는 이 8개 팀 중에 가장 약한 8번째 우승 후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까지 올라왔고 특히 결승전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큰 공로를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날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 중에 가장 키가 작은 선수 중 한 명에게 코너킥 슈팅을 2번이나 헤더로 내줬고 결국 카르바알이 코너킥에서 헤더로 득점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세트피스의 중요성, 특히 레알 마드리드가 이런 세트피스에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못한 도르트문트의 수비적 실책이 뼈아팠습니다. 도르트문트 팬들은 물론 올 시즌 팀의 부진, 선수들의 부진에 익숙하겠지만 이번 패배, 특히 정말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뼈아플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 경기 기록을 보시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기대 득점이 1.86골, 즉 2골 정도를 넣을 만한 경기 내용을 보였는데 한 골도 넣지 못했고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1.14골, 한 골 정도의 기회가 있었지만 2골을 넣은 것입니다.
물론 슈팅 숫자는 12대 13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한 차례 더 많았지만 이 슈팅 상당수가 후반전에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정력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도르트문트는 12개의 슈팅 시도 중에 4개만 유효 슈팅이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13개의 슈팅 중에 6개가 골문 안으로 향하면서 이 결정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레알 마드리드의 결정력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공격 시퀀스 관여율을 보시면 도르트문트가 정말 많은 선수들이 공격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빼어난 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장신 공격수인 니클라스 필크루크가 무려 이날 경기 3차례의 슈팅과 2차례의 기회 창출로 5번의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고 또 마르첼 자비처도 중앙 미드필더로서 5개의 기회 창출, 즉 슈팅으로 이어진 빌드업 패스를 3개 기록했고 슈팅 1번, 또 키패스 하나를 기록했고요. 제이든 산초 역시 5번의 빌드업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도 비니시우스, 크로스, 벨링엄 등이 5개의 기회 창출을 했지만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브란트와 아데예미까지도 5개의 공격 기회에 연결하는 관여율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센터백인 마츠 훈멜스도 4개를 기록했다는 점들을 보면은 전 영역에서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이곳저곳에서 패스 플레이와 침투 플레이와 본인들의 장점을 다양하게 살리면서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마이클 콕스의 전술 분석에 따르면 테르지치 감독은 평소에 썼던 4-2-3-1이 아니라 4-3-3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게 효과적으로 먹혔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에서 공이 없을 때 마르첼 자비처가 후방 빌드업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토니 크로스를 압박하는 형태를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쉽게 공을 풀어나오지 못하게 했고요. 또 이런 롱패스와 기점 패스를 막아내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긴 공을 잡거나 제공권을 받는 공격 상황을 전반전에는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산미들 중에 한 명이었던 엠레찬 같은 경우는 포백 앞을 잘 지켜주면서 주드 벨링엄이 또 측면으로 빠졌다가 전방으로 침투해서 드리프트에 들어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차단하다 보니까 빌링엄의 영향력도 줄어들었죠. 또 도르트문트의 라이트백이었던 율리안 류에르손 같은 경우는 비니시우스를 상대로 굉장히 저돌적인 수비를 펼쳤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스피드에 대체 몇 차례 당하긴 했지만 결국 그 뒤가 뚫렸을 때는 마트 훈멜스가 잘 커버하면서 뛰어난 태클로 차단을 했죠. 즉 팀적으로 개인적으로 충분히 대비된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소유했을 때도 치명적인 기회를 여러 번 만들었는데 양쪽 측면 공격수, 발빠른 아데엠이 드리블 기술이 좋은 산초가 좌우 측면을 잘 흔들어 놨고 또 필크루크라는 장신 공격수가 위치 선정, 등지는 포스트 플레이, 다양한 면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이 개인들이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레알 마드리드 수비를 교란했다는 겁니다. 중앙 미드필드인 자비처가 오른쪽 사이드로 가면서 산초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상대의 마크맨을 흔들어 놨고 율리안 브란트도 왼쪽으로 이동하고 아데에미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카르바알의 위치를 끌어내리고 끌어들인 이후에 그 뒷공간을 또 파고드는 3자의 움직임을 시도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계속 구멍을 만들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도르트문트가 레알 마드리드를 얼마나 잘 분석하고 대비하고 전술훈련을 했는지를 보여준 장면인데 결국에는 티보 크루투아가 선방을 했고 또 필크루크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골이 다르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 주도권을 내주고 밀릴 때도 그렇다면 좀 에너지를 비축하고 달려들지 않고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는 식으로 후반전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경기 라인업 보시면 도르트문트가 아데예미, 필크루크, 산초를 3톱으로 놨는데 아데예미가 가장 빠른 선수로서 최전방까지 많이 올라가줬고 필크루크가 2선 쪽으로 내려오면서 연계해주고 비벼주고 오른쪽에 산초가 많은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또 아데예미는 온더볼보다는 달려들어가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줬고요. 브란트가 공미지만 왼쪽으로 이동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데에미와 왔다 갔다 했고 오른쪽에선 자비처가 중미지만 산초와 오가면서 플레이했고 엠레자는 중앙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로 조금 내려와서 슐로터백이 공격 가담을 하거나 또 마트센이 왼쪽 측면에서 오버래핑을 할 때 그 뒤를 커버하는 역할을 맡아줬습니다. 또 마트센은 이날 경기 인버티드 풀백처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투톱으로 놨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경기는 호드리구가 최전방 쪽으로 이제 움직여서 수비수들을 직접 상대하고 비니시우스가 왼쪽 측면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도르트문트의 풀백 뒷공간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공간으로 벨링엄이 올라와서 이제 공격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간 움직임을 도르트문트가 전반전에는 잘 방어를 했고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크로스는 맨 밑에서 공을 뿌리는 역할 그리고 그 앞에서 카마빈가가 박투박 움직임으로 많이 가져가지고 발베르데가 오른쪽에서 카르바알이 오버래핑을 할 때 그 뒤를 커버하거나 교류하는 플레이를 펼쳤고 리디거가 빠른 발을 이용해서 이 카르바알의 오버래핑 뒤를 커버하는 역할을 하면서 맨디가 오히려 왼쪽에서 나초와 함께 많이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이날 경기 실시간 공격 위협도를 보시면 정말 경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도르트문트가 앞섰고 레알 마드리드가 기대 득점을 살리기 시작한 것,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좀 앞서기 시작했던 것은 코너킥으로 선제골을 넣었던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 이후에는 도르트문트가 이제 수비를 포기하고 공격하기 위해 골을 넣기 위해 달려들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뒷공간을 레알 마드리드가 빠르게 공략하고 또 흔들어 놓으면서 공격 기회가 늘어났던 것이거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가장 많은 득점 찬스 패스를 만든 선수가 토니 크로스였는데 이 토니 크로스가 만든 대부분의 득점 찬스 패스가 세트피스였다는 거예요. 프리킥 코너킥에서의 크로스나 또 슈팅이었던 것이죠. 그 외에는 도르트문트의 센터백 니코 슐러터백이라든지 또 풀백 이안 마트센, 윙어 아데예미, 미드필더 자비처 등이 정말 높은 위치에서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많은 공격 플레이를 보여준 건 오히려 도르트문트였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3번만 하이 턴오버를 유도할 정도로 이날은 전방 압박을 열심히 안 했는데 그 3번 중에 2개를 슈팅 기회를 끌어낼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결정력과 빠르고 단호한 효율적인 공격을 보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도르트문트도 3번의 하이 턴오버를 이끌어냈지만 그중에 하나도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마무리 짓는 부분들이 아쉬웠다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의 놀라운 선방 능력인데요. 2022년 리버풀을 상대로 이겼을 때에 이어 이번 도르트문트와의 결승전까지 12번의 슈팅을 마주했는데 12개의 선방으로 무실점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슈팅 모두 날카로웠다. 기대 실점이 3.4골, 3, 4골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 막아냈다는 겁니다. 쿠르투아가 올 시즌 내내 부상으로 빠져 있다가 시즌 막판 5월 들어서 회복을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기존에 잘 해왔던 루닌 골키퍼가 독감에 걸렸고 그러한 변수 속에서도 쿠르투아가 자신의 실력 아무리 오래 쉬어도 녹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죠. 경기 주요 장면을 보시면 분명히 도르트문트가 전반전에는 이길 수도 있는 경기력을 보였어요. 전반 14분에 왼쪽 센터백인 슐로터백이 상대 지역까지 올라와서 로빙 패스를 보냈고 그 로빙 패스를 또 필크루크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으면서 빠져나왔거든요. 왼쪽 뒷공간으로 이동한 이후 수비를 자신 쪽으로 몰아놓고 뒤로 빼준 패스를 브란트가 달려들어오면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이게 이른 시간 들어갔다면 경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장면이었고요. 전반 21분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 훈멜스가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아데예미를 향해서 강력하고 날카로운 수루 패스를 한 번에 찔러줬고 이 패스를 받은 아데예미가 티보 쿠르투아 골키퍼까지 제쳤는데 카르바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와서 슈팅을 블로킹해내면서 정말 한 골을 막아낸 듯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23분에는 마트센이 왼쪽 풀백이지만 안쪽으로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스루 패스를 내줬고 이 스루 패스를 받은 필크루크가 논스톱으로 슬라이딩 슈팅을 가져간 것이 골포스트를 때렸는데요. 물론 이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살짝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공을 받은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아마 인정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렇게 초반에는 도르트문트가 일방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전반 41분에는 슐로터백이 가운데로 내준 패스를 자비처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간 것 골문 구석으로 강하게 날아갔는데 쿠르투아가 선방했고요. 이렇듯 전반전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다운 공격도 해보지 못했고 도르트문트가 경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첫 번째 좋은 기회가 나왔는데요. 바로 토니 크로스의 킥을 통해 나왔습니다. 49분 토니 크로스의 직접 오른발 프리킥 슈팅이 날카로웠지만 코베 골키퍼가 막아냈고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카르바알 선수가 크로스의 코너킥을 헤더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니어포스트에서 잘라먹는 헤더 슈팅이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선제골의 전조 증상이 된 것이죠. 63분 아데예미의 크로스 패스를 필크루크가 다이빙 헤더로 가져간 장면도 쿠르투아의 선방에 막힌 가운데 테레지치 감독이 72분에 아데예미를 빼고 마르코 로이스를 투입을 했는데요. 이 상황 직후에 레알 마드리드의 골이 나옵니다. 조금은 섣부른 교체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74분 토니 크로스의 코너킥을 카르바알 선수가 앞선 슈팅 장면과 거의 유사하게 니어포스트에서 잘라먹었고 이번에는 헤더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기지 않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실점하고 나서 곧바로 도르트문트는 공격 자원을 추가 투입했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던 엠레잔을 빼고 윙어 도니엘 말런을 투입했고 공격 미드필드로 뛰던 브란트를 빼고 스트라이커인 세바스티안 알레를 투입하면서 필크과 알레의 투톱에다가 측면 공격수를 대거 투입하며 골을 노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전에 밀리는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첼로티 감독이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마이클 콕스의 분석에 따르면 하프타임에 보통 이렇게 경기에 밀리는 팀들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가는데 선수 교체 없이 위치만 조정을 했어요. 다비데 안첼로티 감독의 아들이자 수석 코치가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의 위치를 바꾼 것인데
호드리그가 중앙에 있다가 오른쪽 사이드로 가게 만들면서 조금 더 이제 사이드를 확보하고 상대의 폭을 넓히는 움직임을 가져간 이후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세트피스를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에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 9골을 내준 상황에서 5골을 세트피스로 이미 실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주고 말았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한 차례의 날카로운 슈팅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똑같이 당했다. 게다가 173cm에 불과한 카르바알의 헤딩을 내준 것은 여러 측면에서 대비를 했지만 세트피스의 수비는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고요. 결국에 이날 공식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는 선제골을 기록한 카르바알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선제골을 득점한 이후 도르트문트가 공격하기 시작하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많은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고, 막판에는 이제 쿠벨 골키퍼의 선방이 나온 장면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77분에는 카마빙가가 왼쪽 측면에서 공격에 가담해서 비니시우스와 2대1 패스를 주고받고 내준 컷백을 벨링엄이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옆으로 빗나갔어요. 여기서 들어갔더라면 게임이 끝날 수 있었죠. 하지만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추가골을 넣게 되는데 이번에는 도르트문트의 직접적인 자책 실수가 나온 겁니다. 83분에 이안 마르텐이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패스미스가 나왔죠. 이 패스미스가 벨링엄에게 이어졌고, 벨링엄이 이 공을 받자마자 비니시우스에게 패스했고, 비니시우스가 문전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더니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감각적인 슈팅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는 몇 안 되는 기회를 정확하게 결정력을 살리면서 골로 연결했고, 이것이 바로 양팀의 차이였다. 아무리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아도 정신력을 잃지 않고 집중력을 잃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살리고, 특히 그 하나의 기회에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요. 마이클 콕스 기자는 테레지치 감독이 물론 경기 중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만 너무나 지나치고 과감한 변화였던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르코 로이스를 특히 본인의 도르트문트 고별전이었기 때문에 투입했던 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이 선수를 투입하고 나서 선제 실점이 나왔던 부분이라든지 세바스티앙 알레와 도니엘 말런을 투입하면서 미드필드 숫자를 줄이자 도박이 필요하긴 했지만 조직력이 무너지면서 추가골까지 내준 게 아니냐. 기존의 플랜 A를 유지하면서 선제골을 노렸어야 됐고, 선제골을 내줬다고 하더라도 동점골을 노리는 과정까지는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려서는 안 됐는데 익숙한 실패가 나왔다. 특히 이러한 경향성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스 8강 1차전 때도 이 마트센이 수비 지역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에 흔들리면서 패스미스를 통해서 실점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개선하지 못했고, 이미 예견된 실패, 예견된 실책, 예견된 단점을 메우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도르트문트가 끝까지 포기하진 않았는데요. 87분에는 교체로 투입했던 말렌의 크로스를 필크루크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득점이 된 것 같았지만 골망을 갈랐으나 이 위치 보시면 크로스가 올라올 때 필크루크의 위치가 명확하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대0 상태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85분에 벨링엄과 크로스를 빼고 호셀루와 모드리치를 투입했고요. 도르트문트는 산초가 지친 모습을 보이면서 바이노 기튼스를 투입했지만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레알 마드리드는 밀리탄과 바스케스까지 투입하면서 완전히 굳히기 확실하게, 사실 2대0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투입하면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결국 2대0 승리로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 전체적인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완벽한 승리, 정말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챔피언스리그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리죠. 2024-2025 시즌부터는 36개 팀 체제이고 조별리그가 아니라 스위스 라운드 방식이라고 해서 이 36개 팀이 9개 팀씩 4개 포트로 나눠서, 지금까지는 이제 조별리그가 톱시드가 있었잖아요. 새로운 방식에서는 이 36개 팀이 각각 1번 포트부터 4번 포트까지의 팀을 모두 2팀씩 만나서 8경기를 1차 라운드에 치러서 순위를 매긴 이후 1위부터 8위까지가 16강에 직행하고, 또 9위부터 24위까지의 16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8개 팀이 이제 16강에 합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이 강점은 이제 1번 시드, 톱시드 팀끼리도 조별리그 단계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 또 홈앤드 어웨이 방식이긴 한데 한 팀이 같은 팀과 2번 경기하는 게 아니라 1차 라운드에서 서로 다른 8개 팀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팀이 참가하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경기와 더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는 방식인 것이죠. 기존 방식으로 치러진 마지막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15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늘리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최근 세계 축구를 정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의 전체 우승 기록을 넘어서는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우승 DNA는 오늘 말씀드린 결승전에서의 운영 방식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팀 정신, 그리고 세트피스와 같은 정지된 상태에서의 준비,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이란 정말 유연한, 정말 전술적으로 모험수가 아닌 안정적인 플레이를 가져가면서도 또 시즌의 플랜 A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련한 감독의 중요성. 결국 철학도 철학이지만 팀의 선수들에 맞춰서 최적의 전술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는 교훈을 남긴 것 같습니다. 안첼로티 감독과 레알 마드리드의 성공을 통해서 현대 축구 전술에 어떤 것이 답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한준TV와 함께 2013-2024 시즌 축구를 즐겨주신 많은 분들 2024-2025 시즌에도 더욱더 다양한 소식과 깊이 있는 소식 한준TV와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